어느 미국 아파트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며 마리아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노래를 듣다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 과연 그녀는 왜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현재 미국 방송국 기자로 일을 하고 있죠. 한국 때문에 제 인생은 너무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저를 떠난 후에 제 인생은 180도 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자 마리아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대, 그때 저는 뉴욕 맨해튼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86 아시안 게임을 끝내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던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15살이던 제 방 창문에서는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금융인이셨고 어머니는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여시는 화가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검은색 링컨 타운카를 타고 등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네요. 운전기사였던 토마스 아저씨가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리아 양하고 인사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다녔어요.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기도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전혀 다른 언어로 된 더 깊은 감동의 노래를 만나게 될 줄은. 할머니는 제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매일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가서 피아노를 쳤죠. 마리아, 음악은 내 영혼의 친구란다 늘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1987년 10월에 그 월요일이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TV에서는 계속 증시 폭락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 가족은 맨해튼의 고급 주택에서 브루클린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새벽에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 피아노도 처분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마리아, 괜찮아. 선생님 집에서 계속 레슨하면 되잖니. 그러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비싼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죠. 첫날, 낡은 교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예전 친구들은 연락도 끊겼고 정말 외로웠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학교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방과 후에는 맥도날드에서 일했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강인함을 발견했죠.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어김없이 오시는 한국 할머니셨죠. 김할머니,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던 분이에요. 마리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냐고 물었더니 이름표를 보고 외우셨다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퇴근길에 비가 쏟아졌죠. 우산도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김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절 발견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저를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비디오 가게로 데려가셨죠. 비 그칠 때까지 여기서 쉬었다 가거라. 그러시면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어요. 할머니의 비디오 가게는 정말 아담했어요. 빽빽이 꽂힌 비디오 테이프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악.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을. 할머니, 이 노래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요. 무슨 노래예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이문세의 노래란다. 가사는 모르지만 마음이 울리지. 정말 그랬어요. 알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선율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달까. 모든 걸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저의 모습이 그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퇴근 후에 할머니의 비디오 가게에 들렀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 음악을 들려주셨죠. 조용필의 단발머리,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 윤수일의 사랑의 미로.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지만 그 노래들은 제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가끔 가사도 번역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녀의 웃음소리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됐어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 노래가 저를 한국으로 이끄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줄은. 할머니의 비디오 가게 한쪽 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가 쳐진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이었죠.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마리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해. 이제 곧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 지도 속의 도시에서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들을 보내게 될 줄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 노래 한 곡으로 시작된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 김할머니의 비디오 가게는 제 작은 도피처가 되었어요. 매일 저녁 맥도날드 일을 마치면 그곳으로 향했죠. 비디오 가게 한켠에는 낡은 TV가 있었는데 거기서 늘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사랑과 진실, 청춘의 덫. 지금도 그 드라마 제목들이 생생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조금씩 익혀갔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 그러다 사랑합니다도 배우고 김할머니는 제가 한국말을 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셨어요. 마리아, 넌 한국말에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였어요. 저는 고민 없이 콜롬비아 대학 저널리즘학과를 선택했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입학이 불가능했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말을 썼던 게 기억나요. 저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을 조금 불렀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 노래처럼 한국에는 가슴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 솔직함이 통했던 걸까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국어를 공부했죠. 그때는 한국어 교재를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김할머니가 주신 드라마 대본을 보면서 문장을 외웠죠. 한국 신문도 보기 시작했어요. 비록 한 문단 읽는데 1시간씩 걸렸지만 3학년 때부터는 뉴스룸 인턴을 시작했어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했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 그래도 행복했어요. 뉴스룸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관련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거든요. CNN 입사 시험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백 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했죠. 하지만 저에겐 남들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어였죠.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국 기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마침내 1988년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 올림픽 특파원.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지원자가 많았지만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1988년 8월 드디어 김포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죠. 거리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열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방송국에서 북촌 한옥마을의 하숙집을 소개해줬어요. 처음 한옥을 봤을 때의 느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와지붕, 마루, 대청마루. 모든 게 신기했죠. 서양식 주택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그곳 자체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진수, 서울대 의대생이었죠.
하숙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제가 한국어 책을 보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어 공부하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 북촌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진수와 저는 매일 아침 개동길을 산책했죠. 아침 안개가 깔린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 사이로 비치는 햇살. 지금도 그 풍경이 선명히 떠올라요. 진수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말을 틀리게 하면 마리아 씨, 그렇게 하시면 더 예쁘네요. 하면서 웃어주곤 했죠. 서울대 의대생이었지만 늘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주말이면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산 케이블카를 타려면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진수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죠. 마리아 씨, 우리나라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어요. 이 야경도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죠. 당신이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그의 눈빛은 늘 진실했어요. 저는 그런 진수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올림픽 취재로 바빴지만 틈틈이 진수의 병원 실습을 따라다녔어요. 그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가난한 노인 환자들을 대할 때의 그 따뜻한 마음씨. 진수도 저를 많이 생각해줬어요. 제가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이것저것 추천해주고, 특히 삼청동 골목의 작은 김밥집을 참 좋아했는데 거기서 먹던 김밥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리아 씨, 이게 진짜 서민들의 맛이에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이런 것부터 알아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진수는 병원 실습복 차림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진수의 어머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수술비도 만만찮았죠. 진수 아버님은 가장이셨는데 이제 당분간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진수가 제게 말했어요. 마리아 씨, 제가 군의관으로 가기로 했어요. 미국 연수는 포기하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원래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수가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그의 오랜 꿈이었는데 지금 우리 가족에겐 제가 필요해요. 군의관으로 가면 봉급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수술비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어요. 제 파견 기간이 끝나간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CNN 본사에서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비가 오는 북촌 골목길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진수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마리아 씨,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믿어요. 김포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봤어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날따라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이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이제는 그녀의 웃음소리뿐.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에게는 그와의 추억 속 웃음소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제 나이 45, CNN의 수석 앵커로 일하고 있죠. 뉴스를 전하면서도 가끔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올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이 화면에 나올 때면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엄마, 이게 엄마가 말했던 그 한옥마을이야? 제 딸 한나예요. 19살. 제가 진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죠. 한나는 제가 틈틈이 해주는 한국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특히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죠. 엄마, 우리 한번 가볼래? 엄마가 살았던 그 골목길, 그리고 그 김밥집도 아직 있을까? 한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0년이에요. 그 골목길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진수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유튜브로 서울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을지로 입구역 근처는 낮은 건물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마천루가 빼곡하더라고요.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씨,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믿어요.
가끔 꿈에서 진수의 마지막 말이 들려와요. 그때 왜 약속하지 말자고 했을까? 서로를 더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제 책상 서랍 속에는 3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진수는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서울 야경을 보며 웃고 있었죠. 그때는 그 야경이 이렇게 화려해질 줄 몰랐을 거예요. 엄마, 예약했어. 다음 달에 서울 가는 비행기. 한나가 갑자기 들이닥치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서울. 30년 만에 서울. 노트북을 펼쳐 서울 사진들을 봤어요. 북촌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더군요. 그때 그 조용하던 골목길은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삼청동 골목의 작은 김밥집들은 이제 예쁜 카페로 바뀌었다고 하고. 마리아 씨, 이게 진짜 서민들의 맛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그 작은 김밥집은 아직도 있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나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 의사 선생님, 아직도 생각나? 마음이 덜컥했어요. 30년 동안 진수의 소식을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편지도 주고받았는데 그의 군의관 생활이 시작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서로에 대한 미련 없이 각자의 길을 가야 했으니까. 있잖아, 엄마. 난 엄마가 용기 있다고 생각해. 30년 만에 그곳을 다시 간다는 게. 한나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김포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진 공항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삼성동의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강남. 제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죠. 와, 엄마 저기 봐. 롯데월드 타워야. 한나의 환호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미래를 상상도 못했는데 북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한옥들은 그대로였지만 거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카페들이 즐비하고 한복 입은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엄마, 저기가 엄마가 살던 하숙집이야? 한나가 가리킨 곳은 이제는 예쁜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그대로던데 30년 전 진수와 감을 따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개동길을 걸으면서 옛날 김밥집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찾을 수 없었죠. 대신 예쁜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나는 그 카페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연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우연이었을까요? 그 카페들 중 하나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설마, 그녀의 웃음소리.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한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엄마, 들어가 보자. 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놀랍게도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이었죠. 피아노 연주로 편곡된 버전이었는데 30년 전 그 노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련되게 편곡되어 있었어요. 카페 내부는 80년대 감성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옛 서울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88올림픽 개막식 사진, 남산타워 옛 모습,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시절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이진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기다렸어요, 마리아 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나가 놀란 듯이 저를 바라봤죠. 엄마. 진수는 잠시 한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한나구나. 내 엄마한테 많이 들었단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올 것을. 아니, 어쩌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진수는 우리를 카페 2층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30년 전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CNN 시절 제 방송 모습도 있었고 제가 쓴 기사들도 스크랩되어 있었죠.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리아 씨의 모든 순간을. 진수는 이제 대학병원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청년 그대로였어요.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아버님의 치료도 무사히 끝났다고 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진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마리아 씨가 세계적인 앵커가 되는 걸 지켜보고 싶었어요. 제가 나타나서 또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이 카페는 제가 살던 하숙집을 진수가 사서 개조한 거였어요. 옛날 그 감나무도 일부러 남겨두었다고. 이 카페 이름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마리아 씨가 처음으로 한국말로 부른 노래잖아요. 한나가 눈을 반짝이며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와, 이건 진짜 드라마 같아. 그럼 선생님은 엄마를 계속. 진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서 기다렸단다. 너희 엄마가 언젠가는 이 골목을 다시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 카페 한쪽 벽에는 제가 쓴 기사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CNN 초창기 시절부터 수석 앵커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진수의 이야기도 있었죠. 군의관 시절 찍은 사진,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대학병원 원장 임명식 사진까지. 기억나요? 이 골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진수가 말을 꺼냈어요. 네, 제가 한국어 책을 보고 있었죠. 그때 마리아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보고 반해버렸어요. 지금도 그때 모습이 선명해요. 책은 거꾸로 들고 계셨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때 그 서툰 모습들이 떠올라서. 근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올 거란 걸. 진수는 한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나가 알려줬단다.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왔거든. 깜짝 놀라 한나를 바라봤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 나도 엄마의 첫사랑이 궁금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 대학병원 원장님이면서 북촌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길래 혹시나 하고 연락드려봤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이 시간이면 진수와 저는 항상 이 골목을 걸었었죠. 마리아 씨, 이제는 약속해도 될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약속인데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 그의 눈에는 30년 전 그 청년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나가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이제 난 미국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셋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북촌의 발자국 소리가 30년 전처럼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밤 그녀의 웃음소리뿐 들으며 잠이 들어요. 더 이상 그리움으로 듣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현재를 노래하는 멜로디가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결국 완성되는 거였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 마리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